이제 검찰은 인권보호 수사 준칙을 따르니까 이제 거기를 따르면 되는데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실 특검법상에는 인권보호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또 인권보호 수사 준칙을 준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법조항을 통해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처벌 과정에 들어가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권 침해를 어떤 법조항에 할 거냐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저희들이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발견 못했다고 할까? 예, 준비는 안 되니까. 그러나 특검도 대한민국 국가 공권력입니다. 그러면 검찰청법에 따라서 검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검찰이라는 국가 공권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면 당연한 거고 수사 과정을 공명정대하게 인권 침해하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것은 인류의 지혜가 집적된 선진국가 내지 민주국가일수록 그 국민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무슨 직접적인 명분의 근거를 요구한다는 것은 기자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말이 운동에 하는 말입니다. 인권이 저기 네, 다음 기자님 손 들어주십시오. 손 들어주시는 분께 마이크가 저희 마이크가 다음. 무식한 소리 하고 자빠졌네. 아, 질문 없으십니까? 예상 외입니다. 네, 이제 앞쪽에 KBS신가요? 예. 아니, 이리 KBS 기자님한테 소속과 이름 한번 밝혀주십시오. 아, KBS는 할 필요 없어. 아니,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십시오. KBS 장혁신 기자인데요. 무슨 기자님이요? KBS 장혁신 기자인데요. 네. 이제 탄핵 심판 또 선고가 임박한 상황이고 또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지 않겠습니까? 뭐 기각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인용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또 이제 대리인단 쪽에서는 그 납득하고 좀 인정을 하실 계획이신지 또 일부 대리인단에서는 또 이제 인용 시 뭐 국제재판소에 또 제소하겠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점도 보유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조원령 변호사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네, 기자님, 지금 제가 아까 박영수 특검하고 탄핵심판 대통령 그 대리인은 제가 이제 결자해지를 하겠습니다. 이것의 성격, 여기 기자회견의 성격이 박영수 특검의 정치적 의도를 제가 아주 간략하게 지적하는 범위에 그쳤지. 우리가 지금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일단 현재 심판 중인 상황에 저희들 역시 영향을 미쳐서 안 되기 때문에 그 방송에 대해서 향후에 어떠하다 이걸 답변할 상황이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예, 기자님들 손 들어주십시오. 저쪽 넥타이 계신 기자님께 가주십시오. 마이크. 야, 유도신문하지 마라. 소속과 조남을 밝혀주십시오. 기자님들께서는요. 알게이지 하려면 나가라. 소속과 조남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장내 정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기자라고 하고요. 그 이름이 MBC의 어느 기자님이요? 김수근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르면 12일 혹은 13일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될 것 같은데 그 대리인단 측의 입장은 좀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특검 수사 자료에 대한 증거 자료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검토하고 계신지 있는지. 조태호 변호사님, 조 변호사님 어느 분께서 답변하시죠? 조 변호사님, 사무총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거는 자꾸 탄핵 심판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제가 대통령 대리인단을 대표 대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답변을 하더라도 13인이 공통된 의견을 내야 되고 또 배청군이 본인께 여쭤봐야 될 일이니까 여기서 적답을 할 사안이 아닙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 주시고요. 다른 기자님의 질문도 잘 경청해 주셔서 중복되는 질문은 하지 말아 주시고 지금 제가 국민으로서 들은 바는 대통령 대리인단으로서 앉아 계신 게 아니고요. 특검의 인권 침해에 대한 사안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자님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저희 시간 소리 좀 하지 마. 아니 기자가 이렇게 많은 아니요, 저 정숙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도
정식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니 조용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저기 미디어팬에 기자님께로 마이크 가주십시오. 근데 기자들이 이게 다 기자는 이렇게 조용히 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조용히 하세요. 기자가 내가 상해서 기자분들의 말씀하시네. 지금은 기자님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 미디어팬의 김규태 기자입니다. 특검에서 조사했던 이제 여러 명의 피의자들이 있는데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뭐 2명에서 3명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와 정확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심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최서원 씨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유형들이 아까 말씀드린 유형이 거의 다 집중되어 있었고요. 그 부분 아까 적용 법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꼭 최순실 씨는 아니더라도 기자님께 조금 보충 답변 드리면 우선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실정법 조항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체포 감금에 있어서도 불법이 자행되었다면 불법 체포 감금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형법상의 여러 가지 조항들이 실정법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것보다 먼저는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수집되어야 되고 좀 판단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박용수 특검이 소위 블랙리스트, 저는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가. 왜냐하면 박용수 특검의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뭐냐 하면은 한시적인 임시적인 수사기관이에요. 그리고 왜 검사를 놔두고 변호사 하는 사람을 시키냐. 박용수는 전직 검사지 검사 아닙니다. 맞습니다. 변호사 한 지 꽤 되는 사람이에요. 변호사 생활하면서 사건 수임도 여러 가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그러면 왜 이런 중요한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적 사건에 소위 특별검사, 물론 최순실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최순실 사건은 이미 기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검을 임명을 한 거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자기가 특검 조사를 원래는 국회가 해야 되는데 국회가 법률 지식이 좀 수사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잘 모른다 해가지고 특검을 만든 겁니다. 그럴 때 원래 이 특검을 만들 때는 국회가 주관이 돼서 만든 거니까 여야 3당이 모여서 합의를 해서 추천을 하면은 대통령이 뽑는다든가 이런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당시 제가 추측컨대는 여당이라고 하는 그런 당이 사실상 깨져버린 상태가 되니까 아마 참여를 본인들이 빠진 건지 절차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그런 건 국민들한테 공개를 안 해주니까 언론들도 참 기자님들도 그런 건 관심이 없더구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야당만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야당 특별검사가 나타난 건데 이런 야당 특별검사가 나올 때 90일간의 수사기간을 주는 건 관례입니다. 원래 기본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9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특별검사가 조사를 하려면요 한두 건도 하기 어려워요.
역대 모든 15, 12건인가 제가 기억을 좀 12건의 특별검사 선례에서 보면은 그 조사사항이 대개 한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90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90일이라고 그러면 뭐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검찰은 상설 검찰기관이기 때문에 희복이 항상 짜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특별검사라고 하는 건 막 이렇게 임시로 막 두들겨 만드는 것이 되나서 인선에서부터 수사관을 사무실 구해야 되고 뭐 어쩌고 해서 준비 기간만도 굉장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 무슨 그 어떤 현직 검사에서 물론 일부 차출도 받지만 그 조사 어떤 그 직업적인 수사관을 데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 특별검사라고 하는 건 임무라는 걸 여러 개 줄 수가 없어요. 90일간 동안에 뭐 한 건 조사하는 것도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뻔한 사건을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검사, 일반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는 거를 맡기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검사 사건한테 특별히 어려운 사건을 맡기는 건데 90일 동안에 여러 건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박용수 특검은요 15건이에요. 이 박용수 특검법을 보면요 조사사항이 15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15가지 속에 블랙리스트가 조사가 안 들어있어요. 이제 남용했네. 왜 조사했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요 1, 2, 3, 4 쭉 14개를 써놓고 15번째 사항이 뭐냐면 기타 위의 사건을 조사하다가 발견한 사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죠. 좋아요. 그럴 수가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기타 이걸 조사하다 생긴 사건이라고 하는 뜻은 포괄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만일에 포괄적으로 하면 건수를 제한해야 된다는 특별검사의 본질하고 반하는 거예요. 아무 사건이나 할 수 있다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제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무제한을 열어버리면 15번째 항이 무제한의 포괄적인 위임 사건 범위를 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위에 14가지는 특정된 거니까 특정된 사건과 연속된 아주 옆에 붙어있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이런 거를 의미한 거지 이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안 되는 다른 사건을 찾아내가지고 조사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블랙리스트를 갖다가 15번째 사항이다 이겁니다. 자, 그거 좋아요. 그거 좋아요. 그렇게 뭐 궤변을 부리기 시작하면 인간이란 게 영악한 동물이라 말장난을 하기 시작하면은 도저히 승패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자 이거예요. 그런데 블랙리스트라는 게 뭐냐? 다 아시잖아요. 검찰은 수많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어요. 맞습니다. 경찰은 어느 부서치고 블랙리스트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행정가입니다. 아니, 블랙리스트라는 게 까만 색깔로 하면 리스트입니까? 리스트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블랙리스트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리스트가 있는 거지. 맞습니다. 레드 리스트, 블루 리스트, 뭐 옐로우 리스트. 이렇게 말장난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똑똑한 거 아닙니다. 걸리고 넘어가는 거지. 절대로 이건 똑똑한 사람들 하는 짓 아니에요. 멍청이가 하는 거죠. 자, 좋다 이거야. 그러면 검찰은 리스트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문화체육부는 만들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다 만들 수 있는. 이거 보통 오만이 아닙니다. 검찰의 오만이에요. 이거를 지적한 언론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오신 기자님들 날카롭게 질문하시던데 그 날카로운 머리를 가지고 왜 박영수 특검에 이런 허위를 나간 짓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입이 삐뚤어진 겁니까? 눈이 삐뚤어진 겁니까? 자, 보세요. 그 다음 이 플레이리스트 사건이 얼마나 황당한 건가 제가 이 자리에서 증명을 해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저는 증명을 할 때 수학적으로 증명합니다. 좋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게. 네. 왜? 좋아요. 리스트 만들었어. 그거를 잡겠다 이거야. 좋다 이거야. 그러면 장관서부터 줄줄이 잡았죠? 네. 제가 구속영장을 유심히 봤어요.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 뭐가 빠졌는 줄 아세요? 뭐가 빠졌어요? 고의로. 고의로? 말도 안 돼. 고의로? 고의로가 빠질 거예요. 그 구속영장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봐요? 고의로란 말이 있는가? 직권남용 사실만 있고 고의로 직권을 남용했다는 사실이 없어요. 주장이 없어요. 민사 책임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도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형사처벌할 때는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되는 거예요. 레드리스트든 또는 블루리스트든 그 리스트를 만들 때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게 고의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알겠습니다. 남용한다는 자기 스스로 김기춘 장관이면 김기춘 장관, 조윤선 장관이면 조윤선 장관 이 사람이 남용하고 있다. 이거를 자기가 알면서 할 때 죄가 되는 거예요. 네, 알았어. 고의 없으면 죄 없다. 처벌 없다. 그냥 리스트일 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박영수 특검이라는 사람이 구속영장에다가 고의로라는 말을 쓰지 않았거든요. 자 보세요. 이 사람 뭐를 모르는지 아세요? 형법 제13조를 모르는 겁니다. 직권남용죄의 구속요건을 보면 직권을 남용한 자라고 돼 있어요. 고의로 남용한 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수가 이 사람은 아이고 120몇 조에 직권남용이네 이거예요. 이 사람 뭐를 몰랐는지 아세요? 형법 총칙 제13조에는 고의로 죄를 저질러야만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잊어버린 건지 알면서 그런 건지 또는 아예 처음부터 몰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야말로 고의죠. 예, 그러나 적어도 그러면 왜 직권에 왜 123조인가요? 조문을 잘 안 외우는 사람이요? 그랬는데 직권남용죄가 123조가 뭐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왜 그럼 고의를 빠뜨렸느냐? 그러면 법을 만든 사람이 뭘 짝깜빡했나? 아니에요. 그거 일본 형법 다 그대로 우리가 옮겨온 겁니다. 옮겨왔어. 그럼 일본 사람 바보였나? 아니죠. 모든 범죄의 공통된 요소는 일일이 다 쓰면은 시간 낭비고 종이 낭비니까 청론에다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형법전을 보시면 총칙편, 강론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총칙에 있는 거는 강론에서는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고의로라는 것은 총론에 있기 때문에 강론에서는 안 쓴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박영수 특검이라는 사람 고시 공부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법시험 칠 때 공부하고는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구속영장 자체에 고의를 직권을 남용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직권을 남용했다. 요 앞에 절 한 센텐스를 빠뜨린 겁니다. 자,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났지 않아요. 판사는 뭡니까? 그 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역시 똑같은 사람이에요. 형법 제13조의 고의 규정을 깜빡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판사고 검사면 이 나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스쿨 학생도 다 아는 고의 규정을 정말로 고의로 잊어버리고 사람을 구속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합니다. 한국의 사법은 망했어요. 이경수는 역적이다. 그럼 어떻게 살려야 해? 밥 빨아먹는 것까 어떻게 살려야 해? 기념은 역적이다. 여러분, 제가 탄핵 소추에 대한 그 헌재 변론에 두 번째 기회, 마지막 초의 2월 27일 날 변론기일에서 그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탄핵 소추장에도 심지어는 국회가 만든 대통령을 탄핵하는, 대통령을 기소하는 그 탄핵 소추장에도 고의로 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대한민국의 사법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안창무효.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이 나쁜 버릇 때문에, 이 나쁜 버릇 때문에 사람을 마음대로 구속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자님들 여기서 내 법률 강의 잘 들으세요. 두 번째로 사람을 구속할 때는 사람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하는 게 있고요, 교도소에 넣기 위해서 수감하는 게 있어요. 기소를 위한 구금과 소위 구속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구금, 뭐 어쨌든 간에 뭐 카스토디 또는 뭐 어레스트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교도소의 형을 살리는 거 하기 위해서 사람을 가두는 거 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왜? 교도소에 사람을 가두는 것은 1년이든 2년이든 가두는 것은 또는 뭐 3개월이든 뭐든 가두는 것은 판사가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형벌이에요. 형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어로 punishment. 그러나 사람을 검사나 경찰이나 검찰이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시로 이렇게 가두는 것은 arrest 또는 custody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니라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에요. 맞습니다. 수사를 하는데 만일에 그 사람을 어레스트하거나 카스토디 하지 않으면 어떤 점이 있냐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일일이 찾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뭐 아니면 뭐 자발적으로 오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뭐 미국 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 제가 오늘 법률 강의하거든요. 좋습니다. 이거 대한민국에서 강의 안 하는 강의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검사님들도 아마 제 강의 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처벌을 하는 구속하고 소위 그 교도소에 넣는 거하고 조사를 위한 거하고는 처음부터
방향이 틀리죠. 이쪽은 퍼니시먼트죠. 그리고 이쪽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또 구속당하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순전히 조사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서도 미국 법에서도 다 이거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걸 편의를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 경찰 국가예요. 그 나라 검찰 국가입니다. 내 편 나 앉아 있을 테니까 너 이리 와 이 정도 소환도 아니고. 보통은 미국에서는 영화 잘 보셨죠? 경찰관이 방문하는 거죠. 딱딱딱 좀 만납시다.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잠깐 와달라. 이것도 노 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오라 소환장이나 이걸 띈다거나 이래서 부르면 그것을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아유 저 배가 고픈데요. 아유 밥 먹으러 가세요. 아 제가 좀 집에 오늘 저희도 약속이 그러면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협조해 주는 거니까 이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하는 걸 이 사람이 협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협조해 주는 거니까 감사해야 돼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구속영장 딱 띄면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 이리 와 딱 불러서 옷부터 갈아입혔지. 교도소에 들어가는 사람 복장.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뒷구멍 조사하는 거. 저는 그런 데가 아마 큰일 날 것 같아. 목욕을 제대로 잘 안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옥소에 집어넣죠? 조사하는 시간 몇 시간인 줄 아세요? 검사 편리할 때 하는 거예요. 경찰과 검사가 아침에 바쁘면은 하루 온종일 교도소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기 필요할 때 오라 가서 와 그러면 대기해 놓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한마디 물어보고 또 딴 데 가 한참 있다. 누구를 위한 수사입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인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자님이 인권 침해가 뭐냐고 그러셨는데 그런 거예요. 기자님이 만일에 그 입장이 되면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인권 침해가 뭔지 그때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당해본 사람한테 인권 침해가 근거가 뭐냐고 묻는 사람 자기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전부 그러면 자 불러서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 자기 편의를 위해서 사람을 구속을 하려면 마음대로 하면 절대 안 되니까 우리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범죄의 혐의가 농후해야 돼요. 구속하려면. 두 번째로 도주의 우려가 있어요. 세 번째, 증거인멸의 우려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구속하는 예를 들어볼게요. 첫째, 이 사람이 상습적인 아동성 행범이야. 그럴 때는 구속합니다. 왜?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동을 보면은 성충동을 느껴요.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소위 그 캐릭터, 성격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구속시키는 거예요. 조사기간 중에도. 또 살인범, 연쇄살인범, 막 여러 사람을 찔러 죽였다는 혐의. 이럴 때는 그 잠깐 조사하는 기간 동안에도 한 이틀 동안만 내버려도 또 한 명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둬두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공범자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안 잡아놓으면 이 사람이 공범자들한테 쫙 연락해서 나 지금 조사받고 왔는데 야 이거 이런 거 묻더라. 너 조심해라. 이렇게 하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미안하지만 당신은 집에 못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또 도주할 가능성. 내버려 두면은 그냥 그대로 달아난다. 간첩들. 그냥 내버려 두면 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직업이 확실한 사람, 자기 사는 집이 확실한 사람, 가족이 확실한 사람, 전과가 없는 사람, 이런 건 절대로 구속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제가 말씀드린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합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합니까? 조윤선 장관, 이대 총장,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 지성인들이 무슨 잡범이라고 그거를 잡아다가 쳐놓고 4개월째 지금. 여러분, 이것도 인권 침해가 아닙니까? 이것이 근거 규정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인권은 신이 주신 거예요. 신의 가르침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이 나라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도 모르는 것들이 뭐 기자으로 한다. 우리가 오늘 제가 탄핵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도 이 문제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탄핵은 탄핵이고 그건 또 그대로 우리가 법리적으로 다투고 싸울 일이고 승복하냐 안 하냐 하는 거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고 다음에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우리 역사에 이런 오점, 이 창피한 이 역사가 되풀이되지 말죠. 앞으로 검찰이나 법원이 영장이나 기소장에다 고의로라는 증거나 설명을 안 붙이거든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은영 변호사님의 보충 발언 잠깐 하고 1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영 변호사님 말씀해 주세요. 저기 우리 김병무 변호사님께서 두 가지 이제 고의 문제 그거하고 또 두 번째 전역 부분의 인권 지위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 기자분들이 혹시 예리한 기자분들이 질문이 나오실 걸로 기대했는데 안 나오시니까 일단 그리고 제가 곧 있어 그래야 된다. 다른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김병무 변호사님 발언 중에 첫 번째 부분만 제가 보충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고의나 과시범 체계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전혀 모르셨을 리가 전혀 없어요. 근데 워낙 이 대통령 직무집행하고 관련된 탄핵에 집중을 하시니까 고의범에 관해서만 지금 굉장히 강조하시다 보니까 그런 기자들이 나중에 또 꼬투리 잡을까봐 제가 지금 미리 해명을 높아심에서 하고 갑니다. 원래 이제 근대 형법은 고의범 중심에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형법 13조에 범위라는 이름으로 규정되어 있고 각 직원 나머지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엄격한 형사 책임에는 원칙적 고의범, 예외적으로 과실범도 처벌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위험성이 워낙 큰 것들, 그런데 와서 집단 건물 아파트 생기고 이런 거요. 고의범, 방화범은 형량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국가 반역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근데 과실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공공생활을 하면서. 근데 불을 잘못해가 실수로 내도 실화죄, 그런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대통령 탄핵하고 관계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특히
이런 거 뇌물 이런 것들은 고의밖에 안 됩니다. 고의로 주고받고 또 의식적으로 직무집행 행위를 하잖아요. 그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관련해서 그거 잘못했다, 위법했다, 범법했다, 위헌이다 해서 탄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강조하시다 보니까 또 징계 책임들요. 예, 공무원 직무집행과 관련된 징계 책임 또한 행정적으로 마찬가지 조금 범위를 넓히면요. 국가배상법에 가면 2조 5조가 있어요. 거기에 공무원들이 구상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직무집행을 잘못하면 대통령 아닌 공무원들도 그때는 고의 플러스 중과실까지는 그 직무집행한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구상을 당해요. 국가가 먼저 물어주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여러분들 취재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보충 발언 갑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